예, 예, 반갑습니다. 다 제가 조금 전에 당원 교육한 거 들으셨어요? 네. 그래요. 조금 저도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대개 이제 지난번 전당대회 때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이를 지목을 해서 김기현이를 그 뭐 장제원을 비롯한 그 윤핵관들이 억지로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들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이를 믿고 지지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이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김기현 체제는 퇴진하고 비대위로 가야 된다고 하면 마치 대통령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것처럼 이제 받아들여서 저한테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선 팩트 체크해드리면 그건 아니다. 몇 달 전에 전당대회를 할 때는 혹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김기현한테 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후에 당 운영 과정에서는 그건 차원이 다른 거다. 그러니까 지금도 김기현 체제 유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런데 이제 김기현 측에서는 그런 식으로 은근히 그 좀 냄새를 피울 수가 있다. 그런 부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저 비대위 전환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은 오해, 팩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해를 풀어주면 되니까 별 문제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김기현 체제로는 안 된다, 비대위로 가야 된다고 할 때 이걸 제 주장을 반대하는 사람 중에는 뭐 거의 없다고 생각하지만 김기현을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저는 그런 사람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 우리 울산 있잖아요. 김기현이 울산 지역구인데 울산의 아미고가 굉장히 숫자도 많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 중에도 김기현 지지자는 단 한 명도 없어. 그것도 참 재주야. 응? 어떻게 집권당 대표를 하면서. 그러니까 김기현 체제는 그야말로 몇 달 전에 상황적 산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구청장 선거가 결과가 좋았으면 뭐 어쨌든 어찌어찌 총선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경우에도 이 강서구청장 선거 전부터 야 김기현 체제로 어떻게 총선 치르냐 다들 그렇게 걱정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김기현 체제를 빨리 퇴진시키고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점이 딱 하나 있어요. 예전에 그 이준석이도 선출된 대표니까 버티면 버텨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김기현도 어쨌든 선출된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어이구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하고 버티면 버텨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분란이 생겨요. 근데 선거를 6개월도 안 남긴 상태에서 이게 내부 집안 싸움으로 분란을 일으키면 김기현이 망하는 건 뭐 그럼 둘째 문제치고 우리 전체가 망하게 돼 있어. 그래서 분란 없이 빨리 해결해야 돼요. 이게 분란 없이 빨리 해결해야 돼. 지금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6개월도 안 남았는데 이 지도 체제 문제 가지고 한 달 이상 끌어버리면 이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일 연속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좀 그 맥락을 이해하시고 제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질문 좀 제가 받을게요. 오늘 뭐 저는 이재명이가 나쁜 사람 생각 안 하거든요. 아주 나쁜 놈이지. 그렇지. 근데 얘가 리더십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저수지에서 그 뭐 황금덩어리가 많이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쪽에서도 벤치마킹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당원 교육에서도 그 프레카드 걸고 얘기했잖아요. 김만배, 신앙림이가 저게 감옥 갈 각오는 최소한 하고 했을 거다. 그 정도 각오를 근데 우리 자유우파 쪽에서 하고 뛰는 사람이 있냐 한번 돌아보자 그랬잖아요. 이재명이는요 지금 여기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지 말로 그러잖아. 내가 유죄 당하면은 50년 살아야 된다고. 50년 살면은 그냥 죽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리더십의 핵심은 뭐냐면 악착 같은 거야. 막 죽기 살기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게 악착 같은 자가
죽기 살기로 하니까 반대하고 뭘 하면은 지가 해코지 당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야. 이재명이가 대놓고 막 협박도 하거든. 예. 그래서 저걸 끌고 가요. 그러니까 적어도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이는 양아치 리더십은 있어. 뭐 그래도 양아치 대장이라도 하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돼. 근데 우리 국민의힘으로 보면 지금 이 김기현 지도부는 그 양아치 리더십도 없는 거야. 무슨 뭐 대단한 리더십을 우리가 기대하는 게 아니야. 악착같지가 않아. 어? 뭐 죽기 살기로 뭘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상의 리더십을 바라지만 최소한 그 정도 이재명이랑 맞짱 뜰 정도의 리더십은 보여야 되지 않냐. 근데 그것조차 못 보이는데 어떻게 선거를 치냐. 목숨 걸고 덤벼드는 저것들하고 이제 그래서 교체론이 그 전부터 나왔던 거예요. 이게 잘 나가다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져서 갑자기 교체하자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전당대회 때부터 이 사람 적임 아니다. 대표가 됐는데도 얼마 못 간다. 다들 그랬잖아요. 그거는 우리 국민들, 자유파 국민들이 김기현이라는 사람의 리더십을 이미 다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제는 정말 더 이상 김기현으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우리 새로운 지도 체제가 들었을 경우에 지금 선거가 6개월도 안 남았기 때문에 비대위 들어서고 선대위 들어서고 이렇게 할 수도 없어.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새 비대위가 들었으면 그 새 비대위원장이 선거도 치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비대위원장 할 사람이 저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 가지는 뭐냐? 첫째, 자유우파를 결속시켜야 돼. 지금 많이 흐트러져 있잖아요.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얻은 표를 다시 결집시킬 정도의 강력한 그 결집력이 있어야 돼요. 네. 그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역사 속에서. 그런데 정광훈 목사가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을 할 수는 없을 거야. 예, 당도 다르고 그동안 또 국민의힘과의 관계가 굉장히 적대적이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인데 어쨌든 그 자유파 전체를 결속시켜낼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이재명이를 맞짱 떠서 찍어 누를 수 있을 정도의 그 담력과 경력이 있어야 돼요. 이재명이 별거 아니거든. 별거 아닌데 김기현이한테는 별거야. 이게 김기현이는 이재명을 찍어 누를 정도의 구력이나 경력이나 담력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갖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냐면 이게 선거를 하려다 보면 대통령한테 쓴소리도 가끔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당이 이기는 게 중요한 거거든. 일단 총선에서 이기려면 당이 이겨야 되거든.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민들 중에는 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끌고 가려면 대통령에 대해서도 가끔씩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대통령하고 진짜 신뢰관계가 깊어야 돼. 신뢰관계가 없는 사람이 대통령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진짜 박살이 나요. 진짜 이게 그 내분이 벌어져. 근데 저 친구가 무슨 소리를 해도 저 친구는 나에 대해서는 확실한 충성심이 있는 친구야. 이게 전제가 돼야 마음 놓고 대통령하고도 각도 좀 세우고 시시비비도 가지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 세 가지 요건을 갖춘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빨리 세워야 돼요. 시간이 별로 없어. 네, 제가 그렇게까지는 이제 오늘 아침 방송에서 제시했고 나는 앞으로도 그런 방식, 그런 방향으로 당을 재정비해야 된다 이렇게 앞으로 계속 주장할 거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생각이에요. 거기 이번에 딱 어울리는 사람 한 사람. 누구? 윤희숙 씨. 윤희숙. 윤희숙 씨가 이재명이 때려잡는 거 잘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윤희숙이 이재명이 잡는 거는 말로 잡는 거야. 정치는 말이잖아요. 아니. 예, 말로는 잡을 수 있는데 말을 넘어서는 그 전체적인 아우라 같은 게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그 동네 양아치를 이 동네 양아치가 조폭 앞에 가면 딱 기부터 죽잖아. 예, 근데 이제 윤희숙이는 동네 범생이거든.
예, 그러니까 말로는 얼마든지 잡을 수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이가 감히 범접을 못할 정도의 그런 아우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폭대장 정도가 딱 나타나면 그 동네 양아치는 깨갱하거든. 예, 그런 수준의 좀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한동훈 씨 같은 사람은 어때요? 비대위원장에. 아니, 자, 솔직하게 얘기하면 유리숙이든 한동훈이든 원희룡이든 임명진이든 김기현이보단 나. 아니 정치판은 더 베스트를 추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 더 베스트가 아니라 덜 나쁜 거를 선택하게 돼 있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도 김기현이보단 나은 거야. 그러니까 일단 김기현 체제를 후퇴시키면 새로운 대안은 얼마든지 나타나요. 그 홍준표가 오늘 한 얘기 아니에요. 네 걱정하지 마라. 네 물러나면은 너보다 나은 대안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분이 한 것이 옳은 말. 그렇지. 홍준표가 나름 통찰력이 있어. 아니 정치구력이 30년인데. 그렇지. 응?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지난번에 그 박사님이 그 명경포차에서 임명지 목사님을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요청하면 수락할까요? 예. 예. 임명진 목사님이 아직도 저 주일마다 새벽 교회 나가시고 뭐 은퇴는 했지만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한 그 애국심이 아주 토철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라를 위해서 역할해 달라 그러면 거절은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흔쾌히 기분 좋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보세요. 새 당 지도부가 들었으면 이 새 당 지도부가 전 대표들을 다 초청을 해서 따로따로 만나요. 식사 대접도 하지만 예우를 갖춰서 당대표를 할 때의 당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임명진 위원장도 비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당대표를 한 사람이거든요. 김병준도 당대표 한 사람이고. 그런데 임명진 위원장은 김기현으로부터 단 한 번 전화 연락도 받은 적이 없대요. 이게 완전 정말 개무시당한 거예요. 그런데 저 김기현이가 싸놓고 간 이거를 치우는 역할을 또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 진짜 하기 싫을 거예요. 하기 싫을 거지만 뭐 그런 개인적인 인연이 아니라 정말 당신밖에는 없다. 지금 국민의힘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나라를 구할 사람이 이렇게 당에서 요청을 하면 거절은 못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여기 오면서 나름 제가 여기 오면 내가 꼰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니까 제가 제일 젊은 것 같아요. 제가 6학년 4반인데요. 왜 우리는 젊은 애들이 없을까? 그런 그 조금 25살 이때.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을 좀 많이 이렇게 어떻게 알겠어요. 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제일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당원 교육하고요. 당원 충원이에요. 이 당원 충원은 지금은 중고등학생들까지도 정당 활동이 허용됐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위원회, 대학교위원회, 청년위원회 이런 활동을 통해서 10대 때부터 어떤 형태로든 당과 인연을 맺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다음에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퍼스트 타임 보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면서 인생의 어느 시점인가 첫 번째 투표한 때가 있어. 우리 회원님은 언제 투표했어요? 저는 뭐 계속 했죠.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 투표. 첫 번째 기억이 잘. 그게 1960년대 언제든지 그럴 거 아니야. 그때 우리를 했을 거야. 자유우파를 했을 거야. 그 투표한 경험이 첫사랑의 경험처럼 평생을 간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미국은 공화당 당원인 아버지가 이제 첫 투표하는 아들 손을 잡고 투표장에 가는 거야. 둘이서 가면서 남자 대 남자로 하면서 야 오늘 뭐 술도 한잔 하자 뭐 이러면서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게 만드는 경험을 공유해. 그러면 지가 공화당 찍지 어디 찍겠냐 이거야. 경험적으로 연구하면 이렇게 해서 첫 투표를 우파로 한 사람은 평생 우파를 찍을 확률이 75%나 돼. 중간에 뭐 아무리 무슨 일이 있고 막 실망이 있어도 웬만해서는 그 첫 투표의 추억을 잊지를 못해. 그렇죠? 그런데 이걸 퍼스트 보팅이라고 그래요. 퍼스트 타임 보팅. 첫 번째 투표. 이 퍼스트 타임 보팅 같은 거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거든. 이걸 안 하는 거야. 이걸 안 하는 거야.
이거 제가 해야 된다고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 우파 정당한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안 하는 거야, 이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그 젊은 당원을 이제 충원하는 그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에요. 그리고 충원하고 한 번 충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수원갑은 상대적으로 모범적인 당원 교육을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곳이야. 근데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이 당원 교육을 해야 돼요. 정치 교육을 해야 돼. 우리 좌파들이 종북 주사파들이 그 조직 원리를 기독교를 보고서 뺏겨서 한 거거든요. 칼 막스나 레닌이 어디서 했냐면은 기독교는 수천 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은 와서 교회에 와서 교육을 받잖아. 하나님 말씀에 교육을 받잖아.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쯤은 이게 제대로 믿나 안 믿나 딴짓 안 하나 집에 가서 검사하잖아. 신방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가 공산당의 조직 원리로 다 차용이 돼 있어. 세포 조직이라든지 정치 교육이라든지 또는 자아 비판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다 기독교 원리에서 채용한 것들이야. 좌파들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우파 정당은 대중정당이라고 해가지고 선거 때만 사람들이 우우 모이고 평소에는 이런 걸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충원도 안 되지, 재교육도 안 되지, 그냥 선거 때 그 공천 받으려고 급작스럽게 입당 원서나 받으러 다니지. 그러니까 관리도 안 되지, 사후에. 그래서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광화문에 나가면 젊은이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 자유우파는 오히려 20대 MZ세대가 자유우파 진영으로 많이들 왔는데 아직 국민의힘은 그 사람들을 당원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해. 예, 그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당을 누가 그 당 운영을 맡든 그 부분은 당장의 선거와는 별도로 중장기 과제로 정당 발전이라는 중장기 과제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 자유우파가 이 문제를 더불어민주당보다 먼저 천착했어. 언제 이걸 시작했냐? 김영삼 정부 때 신한국당 때 이걸 했어요. 신한국당 때 이 김영삼도 40년 정치 활동을 한 사람인데 해봤자 이게 이 젊은 층들이 지속적으로 충원이 안 된다는 문제를 알고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독일과 유럽의 그 정당들을 벤치마킹을 했어.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여의도 연구원이야. 여의도 연구원을 국민의 신한국당 우리 쪽이 먼저 만들었어요. 그 여의도 연구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세 가지 역할을 줬어. 첫째는 당의 싱크탱크, 정책 개발하는 싱크탱크. 두 번째는 당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 만드는 거. 세 번째가 뭐냐면 정치대학이야. 젊은 정치인들 충원하고 끊임없이 정치 교육을 시키는 역할을 이 여의도 연구원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근대적 정당 교육과 리크루트 시스템은 저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한 거야. 했는데 여의도 연구원이 지금 거의 간판만 있고 거의 활동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역할이 다 죽어버린 거야.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새 지도부가 중장기 과제로 이제 다시 복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 얘기는 그쯤 합시다. 예. 그 민주당은 사실 종교 집단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당원 교육 말씀하시지만 민주당은 매주 금요일이고 토요일이고 깨방이라 그래서 당사에 40-50명씩 모여서 소집단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 강사가 누구냐면 지금 민주당에서 누구누구라면 다 알만한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지역위원장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국민의힘은 이렇게 뭐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많으면 2번 이제 이 정도 하고 있는데 그 민주당처럼 아주 세뇌화시키는 이런 교육을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사실 청년 당원이 많은 편입니다. 저는 제가 2019년에 1월 달에 우리 당원이 책임 당원이 392명이었는데 지금 한 2,400명 이렇게 좀 늘어났습니다. 근데 저희는 45세 미만 청년 당원이 한 600여 명 됩니다. 그 오늘도 이제 보셔서 아시지만은 임명장 수여를 일부러 그 청소년 위원회라고 그래서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중고등학생 저희는 12명을 이제 오늘 사실 임명장을 준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친구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고 또 학교에서 학생회장하는 아이들이에요. 그 친구들로 하여금 민주당처럼 세포 조직화 시키고자 사실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청년당원 모으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는 수원에서도 제일 많지만 아마 경기도에서도 제일 많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난 지방선거 때 기초의원을 26세에 청년을 한 사람을 공천을 줬습니다. 물론 당선이 돼서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은 청년을 한 사람을 뽑음으로써 이제 기초의원으로 세움으로써 이 그 청년 기초의원이 이제 그 많은 청년들을 이렇게 확보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썼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성공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희는 청년 당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그 이준석 당대표 때 그때 그 청년 당원이 늘어난 곳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는 그룹톡에도 지금 100여 명이 많은 글을 올립니다. 네. 사실 어떤 때 보면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꼭 참을 수밖에 없어요. 참고 안고 가고 또 때로는 호응해주고 궁금한 거는 알려주고 질문하면 피드백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100여 명이 그룹톡에 계속 묶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저희 이 수원시 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청년당 활동이 상당히 잘 된 편이고 그래서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원시갑 그 축구단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5명이 지금 그 축구를 같이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자꾸 또 늘어나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청년들 많이 늘리고 있고 특히 저희가 제일 저희 당에서 청년들 못지않게 신경 써야 되는 게 여성위원회입니다. 여성위원회가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아마 60대면 젊어요. 70대, 80대까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저희 같은 경우는 50대를 학부모위원회나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진짜 키맨을 잘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네. 숫자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한 부분에 우리 당도 좀 약간 변화를 주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수원갑의 이창성 위원장이 이제 수원갑 사례를 쭉 설명했잖아요. 근데 저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예요. 다 저렇게 하면은 걱정할 게 없지.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창성 위원장도 내년에 국회의원 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원외당협위원장으로서 그 지역구를 관리할 때 하고 국회의원이 돼서 관리할 때 많이 달라요. 우선 눈높이가 달라져 버려. 국회의원이 되면 좋은 의미에서도 나쁜 의미에서도 눈높이가 달라져 버리고 지역은 아무래도 그 활동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돼 있어요.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건 바람직한 거예요. 국회의원이 돼서 맨날 지역의 경조사나 쫓아다니면 어떡해. 국정에 관심을 가져야지.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아주 모범적인 지역구 활동을 한 당협위원장들도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좀 소홀해져. 그래서 초선이 재선될 때가 참 어렵다는 거야. 아니 너 얼마 전까지는 열심히 하더니 뭐 국회의원 되니까 코빼기도 못 보겠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원외당협 위원장으로서 이창성 위원장이 하고 있는 그런 이 지역구 조직 활동 있잖아요. 이 지역구 조직 활동은 이창성 위원장이 내년에 국회의원이 돼서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하더라도 이거는 시스템화이즈 시켜야 된다는 거야. 이창성이 있든 없든 이런 식의 조직 활동이 그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되도록 만들어 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당협위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창성 위원장 말씀 중에 그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해서 저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이게 정치 교육하고 뭐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정당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우리 고성호 TV의 고정 패널들은 지상파 종편에서도 패널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패널들이 가끔 와서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어.
오늘 아침에 어디 갔더니 좌파 패널이 막 뭐라고 그러는데 논리가 딱 서 있어가지고서 그거 깨는데 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후에 갔는데 좌파 패널이 나왔는데 똑같이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자기는 아침에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게 허점이 어딘지를 알아갖고서 오후에는 쉽게 깼다는 거예요. 저녁에는 뭐 그냥 눈 감고 했대. 왜냐하면 이것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사람은 다른데. 이 얘기는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들의 이 패널 풀이 있는 거예요. 예, 좌파, 종북주사파를 대표하는 패널 풀이 있고 이들에게 끊임없이 매일 최소한 한 번씩 또는 필요할 때는 그때그때 사건에 대해서 당에서 이걸 입장들을 정리해서 보내는 것 같아. 뭐 옛날 같으면은 이게 종이로 보내야 되니까 번거로웠겠지만 지금은 다 스마트폰으로 문자로 카톡으로 보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패널 관리를 당 차원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자유우파지에 소속해 있는 사람 중에 어쩌다 방송 나간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혼자서 준비할 거 아니야. 우리 자유우파나 국민의힘은 그런 거 없어요. 예, 없어요. 그럼 혼자서 막 해서 나가면 저쪽은 당에서 준비한 아주 유리한 논리를 가지고 용어도 아주 잘 만들어 가지고 막 공격을 하니까 당한다고. 당해버린다니까. 예, 그래서 겁을 내게 되고 트라우마가 생겨요. 우리 좌파들하고 붙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나가서 깨졌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종북주사파들은 그런 면에서 아주 철저합니다. 이게 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그 이제 우리가 그 점에서는 상당히 순진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안이하고 그리고 아마추어처럼 해온 것들이 있어요. 그 저만 하더라도 제가 매일 아침 논평을 하고 또 가끔씩 방송에 나가고 요즘은 문재인 정권 때 5년간 아무것도 못했지만 그전에는 제가 지상파 정편에서 하루에도 10번, 15번씩 방송 패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단 한 번도 우리 국민의힘이나 자유민주당이나 이런 정당으로부터 이 문제는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식의 협조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 응? 혼자 싸우신 거죠? 완전 혼자. 그때랑 같이 싸웠던 놈이 말하고 현근택이. 아니 현근택이가 고 박사님을 그렇게 씹으려고 그래서 그 점에서 우리는 사실은 저쪽은 때로 몰려다니고 여기서는 혼자로 싸우는 경우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져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당이 지도부가 제대로 서서 이런 일을 하는데 별거 아니거든. 이런 일을 하는데 그렇게 인력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야. 예,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투쟁하는 당이 돼야 된다. 예, 그 점을 제가 강조합니다. 저희 딸이 용인에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딸이 용인에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전교 회장 어머니 회장을 하고 있어요, 딸이. 그런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되게 바쁠 것 같다고. 뭐가 바쁘냐 했더니 각 학교의 어머니 회장들을 모아서 민주당에서 무슨 뭐가 있대요. 세미나가 있대요. 예.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근데 우리 우파 쪽에서는 그런 게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해서 근데 딸하고 저하고 지금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명절 때도 만나면 아예 정치 이야기는 못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 대선 때 윤 대통령이 오셔서 수원에서 유세하실 때 제가 빨간 마스크 쓰고 이렇게 했더니 그 2학년짜리 아들이 즉 엄마한테 할머니 큰일 났다고 빨간 마스크 쓰고 그 앞에서 이러고 있다고 무슨 제가 정말 못 갈 때 간 것 같이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를 내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지금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어머니들 각 학교에 회장단만 엄마들을 모여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잘 들어라 그리고 그냥 더 이상 얘기하는 거 끊었거든요. 우리 자유파도 여러 수백 개 단체가 있잖아요. 아까 우리 태극기 집회도 여러 차례 했다고 그러셨는데 거기 하면 우리도 수백 개 단체가 나오잖아요. 근데 좌파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어. 뭐냐면 좌파는 대중이 있는 단체야. 정교적으로 그러면 어쨌든 전국의 학부모 연합회라든지 또는 뭐 이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이 대중과의 접합점이 있어. 근데 우리는 우파 단체 중에 예컨대 한교총 같은 데는 그런 대중과 함께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이 점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종북주사파들은 저런 방식으로 선거가 다가오면 대중을 움직여. 그리고 대중을 교육시켜. 그러면
저렇게 우리 회원님의 따님 같은 사람은 이미 저 어느 정도 저쪽인가 봐. 그러면 열심히 나가지. 그리고 교육받아 갖고 오지. 일부는 떨어져 나가겠지만 저렇게 건지면 저게 자기 조직이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유우파 정권을 탈환하고 세워놨지만 이런 식으로 그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서 대중과 결합하는 식으로 아직 우리 자유우파 운동이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저쪽은 정교조만 하더라도 한 40년 한 거거든. 35년, 30년 공들인 결과거든. 민변이다 참여연대다도 다 가면 역사를 들여다보면 30년 이상 됐어. 근데 우리는 그런 단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자유총연맹, 바사력 뭐 이런 거긴 하지만 이 단체들이 문재인 때 다 오염이 돼 버렸어. 노무현 때 오염되고 그래가지고 자유총연맹까지 그 종북 자유총연맹처럼 돼버렸잖아. 그래서 이 정권이 들어섰는데도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데가 마음대로 함부로 그러니까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잘 안 움직여요. 그러면은 저쪽에 정교조나 이런 것처럼 우리도 자유우파 단체의 대중이 움직여주면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럴 만한 대중운동의 역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우리가 종북주사파들의 대중조직에 맞설 만한 그런 힘이 없어요. 유일하게 이 종북주사파와 조직적으로 맞짱 떠서 버텨낼 수 있는 조직은 어디냐면 정광훈 목사의 자유마을밖에 없어요. 자유마을밖에 없는 거야. 이 동원력이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는 이 기대 이하의 선거 결과가 나왔지만 그래도 광화문에 10만, 20만, 30만 모을 수 있는 세력은 자유파 중에서는 자유마을 정광훈 세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지난 주말 정광훈 목사 10월 9일 행사 때 35만 모였다고 그럽니다. 자기들 주제로 제가 현장 가서 취재한 거로는 2시경에 취재할 때 제 느낌은 10만 원 모였겠다 싶었어요. 예, 10만. 그런데 뭐 10만에서 30만 사이라고 칩시다. 한 20만 모였다 칩시다. 적게 잡고 봐도 20만 모였다 칩시다. 자, 그런 거는 정광훈의 힘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예컨대 그런 식으로 광화문에 집회를 때리면 몇 명 모을 수 있냐. 예? 예컨대 선거 앞두고 광화문에서 전부 총동원 해라. 많이 데리고 오는 사람한테 점수 많이 주겠다. 총선 공천에 반영하겠다. 막 이렇게 해갖고서 진짜 총력 동원을 다 했다. 하면 5천이에요. 그게 2019년에 황교안이 나경원이가 광화문 집회할 때 최대치로 끌어모은 숫자가 5천이야. 너무 숫자가 적어서 그 바로 맞은편에서 정광훈 세력이 광화문 집회를 같은 시간에 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사람들을 많이 보냈어. 많게 보이려고. 그러면 국민의힘 5천이 예? 정광훈 20만을 자꾸 손절하겠다고 하는 거야 지금. 예?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한테 제발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 실제로 종북주사파와 거리에서 맞짱 뜰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자유마을이다. 그러면 그 자유마을을 외곽 지원 세력으로 활용을 해라. 응? 아니 정광훈 목사가 뭐 욕심 크게 부리는 것도 아니지 않냐. 응? 그런 방식으로 결합해서 가자. 저 좌파 종북주사파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과 무슨 열린시민당과 온갖 시민단체들이 다 역할 분담을 해서 한 덩어리로 가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 최소한 그거는 해야 된다. 이번 총선에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드리고. 김기현 대표는 그만둘 모양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네. 그래서 최고위원들 대표를 그만두게 할 수는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게 무슨 말씀이냐면 당 대표가 버틸 때 지도부를 와해시켜 버리면 당 대표도 못 버틴다 하면서
그때 홍준표가 버틸 때 그때 최고위원이었던 유승민이하고 원희룡이가 최고위원직을 사퇴해가지고 지도부를 무너뜨린 적이 있거든. 그 후에 들어선 게 박근혜 비대위예요.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야당이었어. 그죠? 지금은 여당이에요. 지금은 대통령의 결심이면 다 되는 거야. 예? 대통령의 결심이 있으면 김기현이가 어떻게 버팁니까? 그래서 지금 모든 선택은 김기현이한테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체 판을 어떻게 다시 짤 거냐 여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토요일 날 제가 여기 수원에 왔습니다. 수원 경기도당, 국민의힘 경기도당 한 1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수원 갑 지역이죠. 네. 이창성 위원장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이에요. 예, 오랜만입니다. 예. 이제 토요일 날 커피숍에서 만나니까 네. 편안하게 뭐 이런저런 얘기 좀 오랜만에 합시다. 예, 예. 우리 이창성 위원장은 저하고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제가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를 당시에는 경기도 연천군 관인면에 있는 관인 국민학교를 졸업했거든요. 지금은 그 관인면이 포천시,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관인국민학교 3년 후배? 네, 3년 후배. 네, 3년 후배예요. 예. 제가 뭐 저 시골에 휴전선 근처에 있는 관인국민학교 동창을 만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아이고, 예. 또 이렇게 정치판에서 함께 자유파로 활동하는 이런 후배가 있다는 건 아주 든든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늘 각별하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 후배인데 이창성 위원장 수원 갑 지역입니다. 수원 갑 지역. 인사 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전에 제가 고성국 TV에서 몇 번 인사드렸는데 총선이 끝나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그 필연 과제를 가지고 그동안 진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작년에 정권 교체를 이뤄서 너무 다행이고 또 그 이후에 펼쳐진 6.1 지방선거에서도 저희 장안구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1대 총선 때는 수원 전체가 5명의 국회의원이 다 민주당으로 갔는데 지금은 사실 상황이 그때하고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아직 저희가 더 준비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해서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필승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성국 TV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고성국 TV와 함께 저희도 늘 함께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고 더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창성 위원장은 원래는 뭐 좀 다른 IT 영역 쪽에서 일을 맞습니다. 하셨죠? 예. 어느 쪽에서 일했었어요?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그 정보통신 기술 분야. 그래서 얘기하는 이제 IT. 요새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 해서 그 융합 기술로 전 산업 분야가 IT 기술이 이제 융합되는 이런 현상을 4차 산업혁명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쉽게 아시려면은 인공지능이다, 빅데이터다, 이러한 기술들이 바로 이제 저희 정보통신 기술 분야입니다. 네, 그쪽에서 쭉 일을 하시다가 사실은 이제 우리 자유파 진영 입장에서는 제일 어려웠던 시기에 정치권에 입문을 하는 바람에 네, 맞습니다. 고생만 하고 아직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후배예요. 지난 그 2018년도에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되고 나서 당시에 자유한국당에서 전국의 55명의 당협위원장을 오디션 방법으로 공개 채용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55명의 당협위원장 중에 한 사람으로 정치권에 입문하게 됐는데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시작을 해서 사실 지금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좀 더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부족한 부분들을 더 해야 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 나온 대로 3년 전에 그 황교안 대표 시절에 공천을 받아서 본선에 나가서 싸웠는데 네. 그때는 뭐 이창성 후보뿐만 아니라 수원 5지역이 전부 다 참패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의 폭정이 아주 정말 가혹하게 진행이 됐는데 그때 꿋꿋이 수원 갑 지역의 당협을 지켰어요. 네. 그래서 저는 방송은 오랜만에 합니다만 2019년에 그 광화문 국민대혁명 네. 그때 광화문 나가면은 꼭 봤어요. 네, 항상 뵀죠. 예. 우리 저하고 우리 이창성 위원장은 광화문 동지입니다. 그 이제 마침내 네. 그 오랜 고생을 넘어서서 네. 내년 이제 총선 눈앞에 다가왔는데 네. 여러분 그 수원에 5개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갑 지역은 우리 이창성 위원장이 그렇게 온몸으로 버텨낸 지역이다. 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 들어서 조금 민심 변화가 느껴집니까? 수원이 한 3개월 전에 이제 경기도의 유력 일관지 중에 하나인 중부일보에서 여론조사한 거에 의하면 아하. 초경합 지역이라고 이제 이렇게 기사에도 그래요? 나왔습니다. 근데 하여튼 며칠 전에 이제 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좀 안 좋은 결과도 있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후쿠시마 원전 관계를 가지고 좌파들이 너무 악용하면서 네네. 저희가 최근에는 좀 분위기가 좀 이렇게 다운된 것을 좀 느낍니다. 사실 어제도 밤을 제가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 당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당원들께서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에 따른 항의 전화를 참 많이 받고 네, 문자 폭탄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2, 3시에도 계속 전화 오고 그래서 오늘 사실 잠을 거의 못 잔 상태에서 이렇게 좀 대담을 하게 됐는데 하여튼 지금은 저희가 항상 부족하다 또 쫓아가는 입장이라는 마음으로 남은 6개월 동안 더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 방송 중에 이철규 사무총장의 자진 사퇴 소식이 들어오더니 곧 이어서 임명직 당직자 전원 사퇴 소식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뭐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이 어떻게 재편될지 이게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 김기현 체제 전원이 총사퇴하고서 비대위로 들어갈지 아니면 뭔가 다른 방식으로 사태가 수습될지는 며칠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뭐 어떻게 되건 간에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우리 국민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또 국민적 지지를 다시 회복해서 총선에서 이겨낸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그걸 하려면 그 중앙당 지도부는 일종의 그 사령부라고 한다면 역시 일선에서 전투를 치러내는 그 지휘관, 현장 사단장들은 우리 당협위원장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창성 수원갑 위원장이 그 내년 총선 승리에서 그 승리를 일궈내는 그런 일선 사단장으로서 앞으로도 더 정말 힘있게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현장 사령관으로서 항상 현장 민심을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거든요. 지난 추석 전에 매년 그 명절 때가 되면은 저희가 전통시장에 장보기 활동을 합니다. 장보기 활동하면서 많은 그 전통시장 상인들로부터 많은 제안도 받고 또 꾸지람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전통시장이 참 어렵고 우리 그 개인 사업자들이 참 어려운 상황이 자금 경색이 너무 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당에서도 이러한
그 전통시장과 그 영조 상인들 이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자금 경색을 어떻게 풀 것이냐 이러한 것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야만이 좀 더 국민들의 사랑도 좀 받을 수 있고 지지율도 높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지금 자금 경색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 3년 4년간 계속됐던 그 코로나 팬데믹 때 뭐 거의 다들 문 닫을 뻔한 위기를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긴급 정책 지원 같은 것들을 많이 받았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받은 지원 그 정책 지원금이니까 이자가 낮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그 사이에 이제 몇 년 지나서 그 이제 변동금리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은 금리가 막 7%, 8% 막 이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그 금융비용이 뭐 100만 원 더 부담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작은 영세상인들한테 벌어지고 맞습니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힘들지. 그리고 또 팬데믹만 끝나면은 막 경기가 막 폭발할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는 계속되지.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려면 또 다른 형태의 뭐 금융 지원들이 필요한데 이거는 또 막아 있지. 맞습니다. 여기저기 안팎으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거를 우리 영세상인들이 정말 하소연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 민생 챙기는 집권당이 해야 될 일인 거죠. 그 이제 제가 우리 이창성 위원장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당협위원장들 이상으로 이걸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럼 매일 국민들과 만나는 게 일이니까. 접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루 종일 국민들과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 듣다 보면 아 이거는 중앙당에다 얘기해야지, 이거는 정부에다 얘기해야지 뭐 이런 것들이 잡히잖아요. 그걸 전달하면은 뭔가 리스폰스가 적어도 이게 피드백이 좀 제대로 왔다 갔다 하고 또 때로는 이게 집권당이니까 정부 정책으로 반영도 되고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좀 원활치 않은 것 같아요. 아픈 곳을 너무 깊숙이 찔리셔가지고 저는 참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아까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팬데믹 이후에 그 정책 자금 지원하면서 그 자금이 이제 많이 돈이 풀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정책 자금 지원도 인플레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돈이 더 풀면은.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더 어려운 게 이 전통시장 상인들이나 중소상공인들이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풀렸던 그 돈에 대한 원금을 갚아야 되는 이러한 고통이 가중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이제 원금 상환 시점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원금 상환을 좀 유예해 주거나 이러한 정책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제는 그 중소상공인들이나 개인 그 사업자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양해하에 이분들의 원금을 좀 유예해 주는 이런 정책이 있어야만이 우리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또 여당으로서 또 집권 세력으로서의 그 역량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정치권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세력이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문제 해결을 바로 못 해줄 때는 여기 문제가 있다고 알리는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 한다. 그러면 문제를 갖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아 그래도 저 당은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는 있구나. 그러면 100점은 못 주더라도 7, 80점은 준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근데 좌파들이 잘해요. 이 정북 주사파들이 워낙 이 선전선동과 대중운동을 오랫동안 해가지고 이것들이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쇼를 잘해. 그래서 을지로위원회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막 그 갑으로부터 을질 당하는 갑질 당하는 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냥 막 하잖아요. 쇼잉하죠. 쇼잉하잖아. 그 우리 자유파는 쇼하라는 뜻이 아니라 진짜로 그런 민심을
집권 세력이니까 다 정부에다가 전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국민의힘이 다른 건 못해도 민생 해결단 이런 거라도 좀 구성을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당협위원장들 지역구마다 있는 온갖 민생 현안들을 갖다 놓고 그걸 정부에다가 그 장관들 불러다가 좀 전달도 하고 때로는 막 좀 야단도 치고 이렇게라도 좀 왜 못하냐. 그래서 저도 그 한 지역의 당협위원장으로서 네. 누차 제가 제안도 드렸지만 우리 그 국민의힘 내에 각 그 당협의 당협 활동 현황이나 이런 보고 체계 힘들겠지만 네. 또 당협위원장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월간 보고서라도 제대로 현장의 상황을 보고를 하고 또 중앙당에서도 각 253개 당협위원장들의 이러한 현장 사항을 네. 매월 집계를 해서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들, 네. 그다음에 또 우리가 보완해야 되는 집권당으로서 또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현상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국민들에게 예. 알려만 준대도 또 가능하다면 정부 입장에서 좀 해결해 준다면 저희 국민의힘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 그런 부분들이 참 이렇게 지금 급하지 않느냐는 생각은 하는데 네. 아직까지 지금 없는 게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 더 좀 짚고 넘어갈 문제는 이게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가 우리한테는 굉장한 위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질서 있게 변화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먼저 막 튀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네, 대통령 공격부터 막 들이해대고 그래요. 벌써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자칫하면은 그야말로 범여권의 자중질환, 그리고 모든 책임을 대통령한테 떠넘기고, 그럼 사실상 집권당 하는 거 포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민주당에서 바라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또 똘똘 뭉쳐야 됩니다. 네. 또한 대통령께서 결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도 되게끔 그 당 대표 중심으로 저희가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당원들의 또 현장 분위기를 보면 민주당원도 이재명 구속에 대해서 상당히 구속에 대한 상당한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 불구속 사태 이후가 사실은 우리가 위기가 더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 강서구청장 선거의 패배가 바다로 얘기하면 삼각파도를 맞은 듯한 이러한 위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결코 저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중심으로 저희가 똘똘 뭉치고 하나씩 극복해 나간다면 절대 지금 너무 좌절하거나 이럴 이유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수원이 경기도의 수부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도 1,350만 네. 인구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 경기도에서도 도청에 있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원 자체도 인구가 100만, 120만 가까이 돼서 국회의원을 130만입니다. 130만입니까? 국회의원을 5명이나 뽑아서도 중요하지만 이 수원의 민심이 경기도 전반에 어떤 형태로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또, 뭐 딱 깨놓고 얘기하면, 아니, 뭐, 우린 뭐 더 이상 뭐 미칠 것도 없어요. 어차피 3년 전에 5대 0이었는데. 아니, 뭐 이번에 4대 1이건 뭐 3대 2건 또는 정말 2대 3이건 뭐 뭘 해도 3년 전보다는 낫지 않겠냐.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정말 홀가분하게 한번 붙어보자 이러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여기 다 5지역이 다 치열한 접전 지역이거든요. 네. 어느 곳 하나 포기할 지역도 없고 어느 곳 하나 안심할 지역도 없어요. 네. 다 접전 지역이니까 이런 지역은 수도권에서도 이런 지역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좀 전략적으로 우리 쪽 후보를 하루라도 빨리 좀 확정을 지어서 여긴 지금
5개 지역이 전부 그러니까는 저 더불어민주당은 다 현역이 뛴다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저것들은 현역이라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온갖 걸 다 하거든요. 예, 그런 어떤 전략적 선택들을 이 지역에서는 좀 빨리 해줘야 되지 않냐. 예,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지난 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보고 저도 이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수원이 강서구의 이번 투표 결과 이게 사실은 지난 21대 총선 결과하고 유사합니다. 강서구보다 사실은 더 수원 5개 지역이 어려우면 어렵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경기 남부 지역, 수원, 화성, 이쪽 시흥 이쪽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좀 그 당 중앙당에서도 이제 많은 그 이 정보들을 수집을 하셔가지고 판단하겠지만 당원들 중심 아니면 시민 중심으로 좀 더 명확히 지금 파악을 해 주셔서 수원 5개 지역의 현재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좀 파악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다음 주 이제 16일부터 당무감사가 시작이 되는데 당무감사에서도 보면 이 우리 경기도당의 당원당 그 민경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각 당협의 현재 상황, 중앙당에서 내려오는 그런 미션이나 이러한 숙제들이 있으면 거기다 결과를 올리는데 그것만 봐도 사실은 대충 다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누가 더 성실하게 해왔고 또 보고서 철저하게 올렸고 또 어떠한 조직을 어떻게 확대해 나가고 있느냐 이제 이런 거를 보면은 좀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그렇지. 파악을 해주시면은 너무 고맙겠고요. 이를테면은 저 광화문 집회한다 그럴 때 각 당협에서 몇 명씩 저 동원해라. 네, 예. 중앙당에서 지시 내리잖아요. 저는 그러면 동원해서 가지는 않고요. 아니, 근데 자발적인 당원들 중심으로. 근데 이제 지시를 내리면 그 지시에 맞춰서 100명 동원하라 그러면 한 150명 간다든지 맞습니다. 이런 데는 뭔가 평점을 잘 줘야지. 그건 그거고 공천은 공천이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에서는 많은 당협위원장들이 당협위원장은 좀 그 당협위원장을 평소에는 안 하려고 하다가 선거 때만 되면 그 경선에 준비하는 그런 분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요. 또 당협위원장들 입장에서는 중앙당에서 하는 모든 행사 또 모든 중앙당의 요구사항을 미트를 시키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사실 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뭐 사무실 운영비서부터 그러니까.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좀 안타까운 이런 마음들을 좀 많이 갖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의 현상은 그래서 당협위원장 평시에 할 필요가 없다. 선거 때 그런 거 그야말로 저기 님비네. 그래서 저기 공천 심사 때 뭐 당협위원장들 가점 더 달라 이런 취지가 아니라 좀 더 공평하고 또 아니 고생한 사람한테는 그만큼 평가를 해주는 게 공정한 거죠. 그래요. 여기 수원이 지역구가 5개요. 그냥 기초 중에 하나다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따지면은 대전이 전체 지역구가 6개인가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광역이니까 대전은 따로 분석해주고 이러는데 아니 국회의원 숫자로 따지면 대전이나 수원이나 비슷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울산이나 수원이나 비슷비슷하다니까? 울산보다 오히려 울산도 5지역이에요. 5지역인데 인구는 한 10만 가량 그러니까 수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우에는 이게 기초 중에 하나다 생각하지 말고 수원 특별 대책이 필요해요. 울산시 특별 대책 필요하듯이 그렇게 좀 전략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수원을 좀 들여다보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원 특별 대책, 고양시 특별 대책, 용인시 특별 대책, 성남시 소특별 이게 다 4개, 5개씩 국회의원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적분을 해야지. 구체적인 것 없이 그냥 121개 수도권이 중요해. 맨날 그렇게만 떠들고 다니면 수도권도 다 사정이 다른데 그런 얘기가. 근데 최근에도 이제
수도권의 뭐 위기다, 또 인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 이야기 들으면은 좀 사실 화가 납니다. 아니 본인은 따뜻한 안방에서 선거 치르면서 우리는 험지에서 진짜 죽자사자 싸우고 있는데 진짜 야전에서 싸우는데. 인물이 없다? 그러면 본인은 당선됐을 때 한번 보란 이야기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모든 혜택을 누리고 보궐선거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그 유리한 지역에서 간단히 당선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제가 지금 만 5년 풀로 찼습니다. 근데 다음 달이면 이제 6년째 돌아가는데 6년 동안 죽자사자했습니다. 우리 저 갑자기 이창성 위원장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니 인물이 없대는데 그러면 인물을 중앙당에서 키우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러한 것들은 없었으면서 인물이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렇게 본인이 여기저기 자신 있고 인물이 없다 그러면 장안구로 수원 장안구로 오시라 이거죠. 경선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 저도 6년을 일했는데 그 6년 동안 준비한 사람하고 갑자기 오신 분하고 누가 유리한지 저는 결과를 예측을 합니다. 예, 그렇듯이 이게 말을 너무 쉽게 하시는 것보다는 또 본인의 사람을 자꾸 누르려고 인물이 없다고 흔들어대지 마십시오. 절대 그 당에는 그 해당 행위에 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을 좀 조심하시고 본인 지역구나 열심히 좀 하셔서 또 우리 어려운 이 험지를 도와줄 수 있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253개 지역구에서 이제 6달 후면은 일제히 총선이 실시되는데 이 수원에도 가을병정 무까지 무 있습니다. 같은 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갑 다르고 을 다르고 병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듯이 253개 선거구가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예, 함부로 맞습니다. 얘기하지 마라. 예. 자, 마무리합시다. 오늘 저희가 수원 당협 당원 특강을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당원 특강은 이 선거법이 참 이상해가지고 당원들한테만 보여줘야 된대. 네. 그러니까 우리 이 고성구 TV 시청자들은 당원일 수도 있지만 당원 아닌 분들도 계시니까 네, 예. 그거를 녹화해서 틀어주면 선거법 위반이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특강은 못 들어드리고 네. 대신에 오늘 저를 초청한 이창성 위원장하고 먼저 만나서 네. 잠깐 대담하고 네. 또 특강 끝난 다음에는 우리 수원의 아미고 회원들과 만나서 또 이런저런 말씀 나누는 걸로 네. 대신하겠습니다. 네. 자, 이창성 위원장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합니다. 네. 모처럼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 서니까 참 당황스럽고 이 제가 쓰는 화법도 좀 약간 이렇게 거의 걱정이 될 정도로 이랬었는데 하여튼 저희 수원에 와 주셔서 고맙고요. 더 많은 준비를 통해서 내년 총선에서 수원 지역에서 적어도 2-3개 지역은 저희가 탈환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 또 그러한 전투력을 가지고 우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또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그런 수원시가 당협위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소 한 3개 타랑 그 중에 하나 장안구 수원 갑 지역이 될 겁니다. 수원 갑 당협위원장 이창성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hristmas song.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